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2월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 네, 오늘 여기저기 이제 공천 과정 그리고 막 기자회견 탈당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막 혼란스럽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일단 울산 북구 우리가 연합 비례 정당을 하면서 민주당이 진보당에게 울산 북구를 넘겨주기로 했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울산 북구는 대부분 노동조합 출신들이나 노동운동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출마를 하거나 그랬었는데 지금 탈당을 했던 이상원이라는 이 재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분은 노동운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울산 북구에서 당선됐던 참 희한한 사례였어요. 희한한. 그래서 이분이 이제 탈당을 한 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가장 못된 짓거리죠. 민주당 나 공천 배제시켰으니까 엿먹어봐라가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죠. 그거는 사실 2판 4판 이제 자기 정치 안 하겠다는 뜻으로 엿먹으라는 뜻인데 하여튼 이런 짓거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영표도 사실상 컷오프 됐죠. 본인이 왜 경쟁력이 부족하냐, 누가 믿겠냐. 그러면서 탈당을 시사했는데 뭐 가면 뭐 새로운 미래 아니면 뭐 무소속으로 가겠죠. 뭐 저는 뭐 이런 분들 탈당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거 있죠. 시대에 따라가지 못해갖고 도태된 기업들 되게 많죠. 대표적인 게 코닥 필름, 뭐 후지 필름, 예전에 그 일본의 그 전자 제품의 전성기가 80년대, 90년대 초였는데 그때 자기네들이 오만하고 신제품 개발에 등한시하다가 LG와 삼성에게 따라잡히고 결국은 도태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도태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변재일, 안민석, 뭐 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안민석이는 희생을 강요했다. 안민석 의원님 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활약도 하시고 뭐 잘한 거 알아요. 근데 한 지역에서 20년 해먹었으면 그만할 때 됐잖아. 그것도 한 지역에서 20년간 하셨으면 그만할 때 됐잖아. 이럴 때 인간성이 나오는 것이고 이럴 때 진짜 친명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사실 안민석은 친명은 아니죠. 그렇죠? 안민석은 그냥 다선 의원으로서 주류에 편승하는 안민석은 늘 비주류였어요. 사실 예전부터. 근데 이런 뭐 속은 상하겠죠, 여러분들. 자기가 이번에 당선돼 갖고 국회의장도 도전하고 여러 가지 어떤 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 사서 4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가고 또 4년 하고 나면 너무 왕같이 지내다가 또 4년이라는 선거 한번 잘 치르면 또 잘 지내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이럴 때 진짜 이재명을 위한다 그러면 이런 다선 의원 안민석 이런 분들이 지금이야 서운하고 컷오프 당해서 한 발짝 뒤로 가지만 정말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안민석 같은 사람들이 전략공천 지역 이번 컷오프를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이분들은 기회가 있어요. 또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근데 결국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민주당 전체의 공천을 안 좋게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 얘기 좀 하면요. 임종석 실장이 오늘 저녁 때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의 공관위의 최종 결정을 번복을 하고 저녁에 성동구에서 다시 저녁 인사를 이어갔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임종석 실장한테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경기는 끝났다. 경기가 끝났는데 다시 재경기를 요청을 하면 선수는 들어오지 않는다. 이미 관중이 떠나간 경기가 끝나서 관중은 이미 다 떠나갔는데 나 혼자 재경기를 하자고 하면 그는 혼자의 고집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에 욕되게 하는 이름에 욕되게 하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퇴장을 이번 기회에 저도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임종석 실장 많이 응원했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임종석 실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조국, 임종석 거기에 한 명 한 명 저희가 얼마나 응원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어떤 사실 이거는 인적 쇄신이에요, 여러분들. 왜 민주당이 가장 시끄러우냐? 개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적 쇄신이 일어나다 보니까 잡음이 많고 탈도 많은 걸로 보이지만 결국은 이런 인적 쇄신을 해야만 국힘당은 사실상 김건희 방탄공천을 하고 있죠.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시대, 좋은 시절 다 보냈잖아요, 자기들이. 저는 정치인들이요. 아름다운 퇴장을 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유종의 미라는 정말 우리가 흔히 쓰는 헤어질 때 아름답게 헤어지는 모습 아름다운 퇴장을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속상해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재정 갑자기 공관위원이었는데 왜 그만두냐. 이거 딴 거 아닙니다. 기동민 의원의 컷오프에 반발해서 공관위원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정, 박주민 이런 분 민변 출신들의 변호사들 있잖아요. 이재정 같은 경우에 다 박원순계예요. 기동민도 사실 다 박원순계예요. 박원순계 사람들이 고 박원순 시장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정치권에 많이 돌아가 있었죠.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계이자 범친문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기동민 의원이 컷오프 되면서 사실 자기가 개파의 어떤 수장 역할을 했던 그분이 나가니까 지금 뭐 반발을 한 거죠. 임종석이 컷오프 되니까 고민정이가 당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듯이 어떤 현직들이 뭐 불만을 표하는 거죠, 여러분들. 개파 정치 끝내야 합니다. 저는요, 정치가 개파가 없이 정치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파 없이 정치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느 학교를 가도 저희 때는 60명이었거든요. 60명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같이 지내고 개파 정치는 중요해요. 근데 그런 개파가 본인들 개파의 이익을 위해서 뛰면 안 되는 거예요. 당을 위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개파를 확장하는 건 좋죠. 근데 이래서 이재정은 공관위원을 사퇴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도 좀 전해드려야죠. 분당갑 이광재 의원 대 안철수,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지만 이광재 의원 쇼츠 하나 올라왔습니다. 요거 하나 보고 가실게요. 제가 본 쇼츠 중에서 가장 웃겼는데 조회수가 너무 저줍니다. 여러분들 방금 저희 시사타파 채널에 올라간 쇼츠 하나 보고 가실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아꼈던 30대의 국정상황실장이라는 건 모든 걸 총괄하는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던 노무현이 믿었던 남자. 정치하면서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마음 아팠어요? 수박이라는 얘기 들을 때 참 마음 아팠죠. 수박이라는 얘기인데 어느 분이 채팅창에 이분 믿을만한가요? 제가 걸어왔던 길을 한번 보세요. 강원도 어려운 곳에 나가고 국회의원 배지를 오래간만에 했지만 또 강원도에서 당에서 나가라면 또 나가고 그리고 사실 분당갑 쉬운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길을 또 나가고 바보 노무현의 길을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말로 암만 전투 의지를 불태우고 화려하게 얘기해도 그가 어느 지역구에 서 있는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아꼈던 30대의 국정상 죄송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분당간 맞대결에서 안철수 49.8, 이광재 40.2, 9.6% 정도 나오는데 이광재 의원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쵸? 이광재 의원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철수는 이 지역구 현역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했냐면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 이광재 의원님이 여기에 나왔다는 소리가 오면 이거는 동률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9% 정도밖에 안 난다는 거는 이거는 동률입니다. 진짜로.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지난 대선에서 13.4%인가 윤석열이 이긴 지역이에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9.6%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광재 의원님은 여기서 아직 인사도 안 했어요. 그냥 출마 등록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충분히 왜 안철수가 인기가 없어요. 진짜로. 안철수가 진짜 인기가 없어요. 언제 딴 데로 철수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많아요. 이젠 안 갑니다. 에이 너 또 갈 거지. 철수 안 합니다. 너 철수할 거지. 안 철수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해볼 만합니다. 진짜 해볼 만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여러분들도 기대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반가운 중요한 여러분들 그 소식을 하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재윤경 의원님 나왔었죠. 재윤경 의원 나왔었죠. 지금 국힘당이 안에서 얼마나 공천 싸움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사천 남해 하동 이쪽에 사시는 분들 있어요? 사천 남해 하동 여기가 3파전이 됐어. 3파전이 됐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사천 남해 하동에서 민주당이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뭐냐면 지금 서천호 국회의원 후보로 서천호랑 그 다음에 최상화라는 두 명이 지금 국민의힘 어떤 그 예비부가 1, 2, 3 지금 서천호가 국민의힘 저기 공천을 받았고 그거에 반발해서 최상화라는 무소속이 지금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원래 여러분들 이 서천호가 어떤 놈이에요? 서천호가 어떤 놈이에요? 사면 받기 하루 전날 공천을 신청했는데 당이 받아들여준 놈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서천호 여러분들 예전에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댓글 조작했던 애. 요번에 여러분들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 댓글 조작했던 놈이 사면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저것들 또 댓글 조작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사면 받기 하루 전날 말도 안 되죠. 사면 받기 하루 전날 국민의힘에다가 공천 신청을 합니다. 근데 국힘당이 정상적이면 아니 얘 사면도 못 받은 게 무슨 공천 신청이야? 이러면서 사실 거부를 해야 되는데 공천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건 뭐죠? 짜고 친 사면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이거는 진짜 법무부 장관이건 대통령이건 어떻게 사면을 사전에 협상을 해서 사면을 합니까? 응? 진짜 약속 사면이 이루어진 거고 생각을 해봐. 사면은 오늘 됐는데 알고 봤더니 어제 국힘당에다가 공천 신청을 했는데 국힘당이 받아줬어. 그러면 국힘당은 얘가 사면될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얘가 이제 국힘당에 사실 낙하산 공천으로 내려 꽂았죠.
경선에서 이겼어요. 그러다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불복을 한 게 최상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춘추관장. 누군지 알죠?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 춘추관장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춘추관장, 이 사람이 박근혜 정부인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서천호와 최상하는 이 사천 남해 하동에서 3, 4등이었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지 이게 소리가 나오죠. 이 서천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서천호를 경선에서 이기게 하려고 1, 2등을 컷오프를 시켜. 1, 2등을 컷오프를 시키고 서천호를 꼽기 위해서 3, 4등을 경선을 붙였던 거야. 그랬더니 서천호가 이기면서 최상하가 반발을 한 거지. 그럼 여기서 왜 이게 민주당이 재윤경 의원은 단독 후보야? 왜 할만하냐? 제가 여러분들 지방선거 잘 알잖아요. 제가 선거판 돌아가는 거 잘 알잖아요. 이름은 1, 2등이 어떤 줄 아세요? 1, 2등이 저 서천호 되는 꼴은 못 본다 그러겠죠. 1, 2등이 당연히 저 서천호 새끼 되는 꼴 못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냐? 재윤경 의원한테 쓱 옵니다. 우리 사람들 좀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지방은 그래요. 진짜로 이게 완전 원수가 되는 거거든. 1, 2번이 컷오프 당하면 절대 선거운동이 아니라 저 새끼 당선되는 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그러면서 자기 조직을 갖고 쓱 옵니다. 진짜로. 원래 지방은 그래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게 지금 잠깐 뺏기면 언제든지 탈환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제 말 맞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 차라리 당선되는 게 자기한테 다음에 기회가 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서천호가 이 지역에서 현직을 꿰차는 순간 얘는 여기서 재선 3선까지는 그냥 쭉 탄탄대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TK나 이런 지역에서는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절대 도와주지. 차라리 4년 민주당한테 넘겨주고 자기가 지역구에서 박갈이 잘한 다음에 언제든지 재윤경 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 만약에 서천호한테 자기 조직을 밀어줬다가는 전부 뒤에다가 서천호 뒤에 줄 서버리면 그 다음에 자기는 이 지역구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정치가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은 진짜 이번에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잘 알죠. 저는 이 정치판 돌아가는 거 빠꿈이잖아, 빠꿈이. 그래서 제가 우리 시사타파 팬들과 함께 나중에 제가 사비로 전세버스를 하나 빌려서 이 험지 사천 남해 하동을 친명의 좌장 재윤경을 돕기 위해서 한번 우리 사천 1박 2일로 펜션도 제가 잡을게요. 놀러 갔다 옵시다. 선착순 40명. 선착순 40명 해갖고 버스 타고 펜션, 거기 펜션 싸. 거기는 펜션도 싸. 그래갖고 동네 한 바퀴 딱 응원하고 한번 옵시다. 내가 쏠게. 슈퍼챗도 되는데 요즘 내가 쏠게. 알겠죠? 슈퍼챗도 되는데 내가 쏠게. 이 재윤경 돈도 없고 응원하는데 나중에 한번 갑시다. 주말에 가야지. 주말에 가야지 사람들 많을 때 아니 저 사람들은 누구? 개국본 전 회원들, 개국본 회원들? 시사타파 팬들? 남다른 포스가 있는데 이 동네 사람 같이 하는 저 세련미는 뭐지? 혹시 서울 사람들? 저 세련미는 뭐지? 막 그러면서 이 사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민주당이 한 번도 깃발을 꽂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슈퍼챗 제가 많이 받아갖고 모은 다음에 저기도 버스로 가고 저기도 버스로 가고 한 번씩 가보자고. 제가 한 두세 번은 꼭 갈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진짜 개판이다. 1, 2위를 컷오프. 서천호를 시키기 위해서 약속 사면을 하고 그래갖고 반발한 최상화라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하나 국힘당 후보 둘 거기에 컷오프 둘 서천호 타도 지금 사천 남해 하동 총선은 서천호 타도 선거가 돼버렸어요. 민주당한테 뺏기든가 말든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사천의 인구가 남해 하동보다 사천의 인구가 거의 반이에요. 사천의 인구가 4만 명이면 남해와 하동에서 인구를 합쳐도 사천보다는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선거는 사천에 달려 있어요. 사천의 인구가 거의 절반이 쏠려 있는 지역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여기 다 가봤어요. 제가 여기를 언제 가봤냐면 2016년도에 지금이야 잘 나가는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지만 둘이 정원아 우리 덕헌 유세단이나 가자. 형님 저는 의리맨입니다. 떨어져도 제 마음속에 국회의원은 정청래입니다. 둘이 전세 버스 타고 정청래 은하철도 999 그 기관장 뭐 옷 입고 나 카메라 들고 나랑 사천 갔다 전라도 갔다 충청도 갔다 나랑 전국을 돌았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응?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예전에 나랑 둘이 맨날 버스에서 도시락 먹어가면서 정청래 의원님이랑 나랑 2016년에 버스 타고 내가 참 그 버스 안에서 의원님 본인 선거도 아닌데 남 선거 이렇게 응원하는데 마음 아프지 않아요? 에휴. 그러면서 또 한숨 쉬다가 내리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양보인 정청래입니다. 이 사천구민 여러분들을 보니까 지방 갔다가 막 진짜 정말 덕헌 유세단 하면서 많이 돌아다녔죠 저랑. 그 버스 타고. 하여튼 여러분들 여기 해볼 만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지금부터 좀 심각한 얘기. 지금 여러분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선거를 치를 때 그래도 여러분들 시사타파 심층 분석 보다 보면 뉴스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정치의 이면을 얘기하고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래도 선거를 많이 치러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몰랐던 사실을 여러분들 많이 죠. 선거에 가장 중요한 게 구도죠. 맞아요. 구도, 그 다음에 인물. 구도, 인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맞아요. 단합이에요. 구도, 인물, 단합이에요. 구도, 인물, 단합인데 지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이제 불복종하고 공천 컷오프에 대한 반발이 있고,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엿먹으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자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민주당이 구도는 우리가 확실히 유리하죠 지금.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봐도 윤석열 부정평가가 60%가 넘어가고, 구도적으로 보면 경제가 침체가 돼 있고, 현재 윤석열 심판선거라는 구도는 먼저 우리가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구도는 누가 봐도 이기고 들어갑니다. 인물도 민주당이 여러분들 국힘당에 비해서 딸리지는 않는 것 같지만 물갈이 공천을 하면 어떤 게 불리해요. 물갈이 공천을 하면 어떤 게 좀 불리하냐면 그 지역에 좋은 분들이 나가거나 누가 봐도 좀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나가면 참신함을 느끼고 있는데, 생뚱맞은 사람들이 내려가게 되면 인지도에서 딸려요. 근데 국힘당은 이번에 현역 불패죠.
국힘당은 사실상 도박이에요. 저게 현역 불패이기 때문에 그 현역이 그 지역에 다시 나온다 그러면 인지도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높아요. 그렇죠? 인지도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높습니다. 근데 고인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 안에서도 이제는 저 사람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반발 기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양날의 칼이에요. 현역을 다시 뭐 3선, 4선, 4선, 5선을 그 지역에 다시 공천을 할 경우에는 어떤 인지도나 어떤 인물 면에서는 앞설 수는 있지만 그 지역의 토호 세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선 의원들의 그러니까 국민들은 좀 새로운 인물, 참신한 인물 이런 사람들을 정치권에서 보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저런 국힘당 애들과 싸우다 보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인재 영입을 할 때 생뚱맞고 그런 사람들을 영입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펙이나 좀 인지도 있고 좀 누가 그래서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막 그런 것들은 있어요. 제가 보면. 근데 지금 인물 면에서는 저는 뭐 민주당이 어떻게 선거를 치르냐에 따라서 이 구도와 인물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종로의 우리 곽상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유라는 후광도 있고 그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다 보면 생각보다 괜찮대라고 하면서 참신함을 전해주면 물갈이가 잘 된 것이고 갑자기 생뚱맞은 사람이 이 지역에 연고도 없는 사람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지역구를 양보한 사람이 얘는 아니야 하는 순간 가장 우려했던 단합이 져야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새롭게 그 지역에 단수 공천을 받거나 전략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선거운동이 아니에요. 제가 선거하는 방법을 제가 잘 알잖아요. 절대 여러분들 그 지역에서 단수 공천을 받거나 전략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지역을 여태까지 읽어왔던 그 전 의원, 현재 공천을 받지 못한 그 의원에게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현직 의원의 파워가 그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 현직에게 찾아가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의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거 이어받아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서 그 현직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합의 1조건이에요. 단합의 1조건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컷오프 된 새끼들이 무소속 출마니 사실상 민주당에다가 악담을 퍼붓고 원수같이 대하니까. 그렇죠? 민주당에게 악담을 퍼붓고 원수같이 대하니까 결국은 누구를 향한 악담이고 누구를 위한 탈당이었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재명 잘 되는 꼴 못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잘 되는 꼴 못 보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안기령의 공천은 정말 나중에라도 민주당은 엄청나게 욕을 먹을 거예요. 근본도 없고 연고도 없고 그런 안기령을 느닷없이 서울의 한복판인 도봉에다가 꽂아갖고 공천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안기령이가 뭘 잘했냐? 저는 안기령이의 공천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안기령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기령은 인재근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저는 안기령이가 왜 공천을 받고 여태까지 그 도봉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냐고. 정말 저건 낙하산 공천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번 이재명 당대표의 혁신 공천에 있어서 가장 오게티라고 하면 안기령, 저는 거기를 뽑아요. 그런데 안기령은 정말 처신을 잘했어요. 안기령이 처신을 잘했어요. 만약에 안기령이가 나는 당에서 전략 공천을 줬기 때문에 인재근이고 뭐고 내가 여기는 이제 지역구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뻣뻣하게 굴었다 그러면 안기령은 정말
민주당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었지만 안기령이가 제일 잘한 게 먼저 인재근 의원님을 찾아가서 정말로 낮은 자세로 인재근 의원님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그거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돼요. 정말 그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안기령을 공천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고 민주당 공관위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기령이가 거기 가고 인재근 의원에게 인정을 받고 어떻게 되든지 그런 모습은 참 잘한 거예요. 저는 잘한 거는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라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뭐 구독자가 취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치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누구는 수십 년간 지역구로 일꾼으로 살았지만 경선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안기령은 정말 누구 백으로 저렇게 쉽게 전략 공천에 내려 꼽힐까라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간 그 지역에서 일꾼이고 그랬는데 인맥 없고 연줄이 없어갖고 경선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기령은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가 틀렸고 민주당 공천이 잘 됐다라고 그거는 본인의 선거운동 과정 그리고 앞으로 의정 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거는 본인이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냉정하게 보면 그 공천은 잘못된 공천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잘못된 공천을 이겨내는 안기령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가 몰랐던 안기령을 발견한다 그러면 제가 틀린 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제가 금방 선거의 3요소는 구도, 인물, 단합이라고 했죠. 구도도 좋아요. 인물도 민주당이 개혁 공천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현직들이 바뀌면 사실상 기대감이 생기고 고인물들이 물러남으로써 어떤 신선한 기대감을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면 민주당이 이제 대진표가 확정되면 지지자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고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합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저는 공천을 못 받으신 분들 중에서 저는 그래도 90% 이상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컷오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제까지 국회의원이었고 20년 동안 국회의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국회를 못 갈 생각을 하니까 참 어떻게 가면 막막할 수도 있고 망감이 교체하고 서운할 수도 있고 그런 기분은 다 들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직장이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에서 내가 어느 날 해직당한 거예요. 그러면 기분은 좋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고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자기를 대신해서 나온 민주당의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돕는 그런 분들에게는 나중에 꼭 기회가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깃장을 놓으면서 내가 못 나갈 바에 너는 안 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간다든가 그러면 결국은 그 지역에는 여러분들 이게 대통령 선거랑 좀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랑 달라요. 국회의원 선거는 아무리 우리가 분위기가 정권 심판론이 많이 올라가 있어도요. 그 단위 선거, 지역 단위 선거이다 보니까 사실상 국민들 전체로 봤을 땐 윤석열 심판론이 60%가 넘더라도 단위 선거이다 보니까 어느 조직이 똘똘 뭉쳐갖고 그 지역의 토 세력들을 넘겨받다 갖고 선거에 임하냐의 싸움이에요. 진짜로. 이게 대선이었으면 민주당이 굉장한 유리한 분위기지만 지역 단위 선거는 조직 선거와 지지층 결집 선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민주당이 선당우사 지금이야 반발하고 컷오프가 돼서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이 이후의 처신들은 적어도 90% 이상은 지금은 불만을 토로하지만 선당우사로 본인들이 그 지역의 후보들을 도울 것이다라는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친문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슬퍼요. 요즘 민주당 공천 상황을 보면서 정말 어쩔 땐 막 눈물이 나요. 임종석이 저런 어떤 자기 저기 나간다 그러면서 고집 부리고 저런 상황이 되게 슬퍼요. 왜 슬프냐면 임종석에게 연민의 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다가 친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패족이 되고 사실상 친문이 몰락하게 됐나. 불과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선거 때마다 이 사람 친문이야 반문이야를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우리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친문은 여러분들 개혁파였어요. 옛날엔 이 사람 친문이야 반문이야 이거가 사실상 민주당의 선거의 공천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3년이라는 그렇게 길지 않는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친문 적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문재인의 책임일까요? 정치인 이거는 친문 정치인들이 스스로들이 결국은 본인들의 미래를 예견한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많은 친문 의원들이 컷오프 당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비토하고 나갔죠.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컷오프 당한 게 아니에요. 지지자들에게 컷오프 당한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친문은 이재명 대표에게 컷오프 당한 게 아니라 당원들에게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짜로 친문 의원 중에 억울하고 저 사람이 정말 민주당에 꼭 필요한 사람이랬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컷오프를 했다라고 하면요 민주당 당사 앞이나 국회 앞에 난리가 나야 돼요. 당원 게시판 난리가 나야 돼요. 지금 탈당해갖고 무소속 나간다고 하는 인간들, 지금 컷오프 당한 인간들, 당원들이 박수치고 있어요. 제 말 틀려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재명 당대표가 잘못 봐갖고 컷오프를 당했고 이 사람은 민주당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당원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당원들이 그 누구도 서른이 컷오프 당하고 박용진이 컷오프 당하고 홍영표가 컷오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컷오프 당할 때 피켓을 들고 가갖고 이 컷오프 정정하라고 하면서 데모 한마디 안 하고 당원 게시판에 반드시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당원들에게 컷오프 당한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들의 결정이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면 늘 당원 중심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원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박용진이가 컷오프 당하고 서른이 컷오프 당하고 여러 명이 컷오프 당한 다음에 탈당을 하고 이런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 사람은 좋은 정치인이다라고 하면서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 사람은 재심이 가능합니다.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럼 어때요? 이재명이 컷오프 시킨 거예요? 아니죠. 당원들이 컷오프 시킨 거죠. 당원들이 컷오프 시켰기 때문에 당이 조용한 겁니다. 의원들만 시끄럽잖아요. 예전에는 잘못된 컷오프 하나 있으면 민주당사 주변이 시끄럽고 당내 게시판이 혼란스러웠어요. 그쵸? 정청래 의원님 컷오프 당할 때 어땠어요? 당 지지율이 하락합니다. 기억나세요? 정청래 의원님 컷오프 당했을 때 당 지지율이 추락을 했었어요. 지금 그럽니까? 당원들 박수를 칩니다. 당원들이 박수를 치고 잘된 공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친문이 이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냐? 제가 친문의 전문가죠. 제가 왜 아까 슬펐다고 얘기했냐면 한때 저분들을 개혁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응원했었는데 저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한 퇴장을 보면서 정치인들은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예전에 김종민이 검찰개혁한다 그러면서 검찰과 맞서고 법사위에서 싸울 때 얼마나 김종민을 응원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불과 2, 3년이 흐른 후에 그 사람들의 진짜 밑바닥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슬펐습니까? 그러면 친문을 왜 몰락했냐? 첫째, 왜 제가 당원들에게 컷오프, 친문이 왜 당원들에게 컷오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째, 친문은 180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그 어떤 개혁과 그 어떤 제대로 된 법안마저 만들지 못했어요.
그 심판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친문이라는 정치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권력도 줬고 180석이라는 의석을 줬는데도 언론개혁을 해냈습니까? 검찰개혁을 했습니까? 그 어떤 개혁도 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그거를 지켜보던 당원들이 저들에게는 기회가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다라면서 기회를 뺏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원들에게 컷오프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원들은 왜 그들에게 180석이 개혁적이지 못해서 컷오프를 시켰냐? 원인 제공도 친문 의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친문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정말 실망을 했죠. 어떤 실망을 했냐? 첫째, 친문의 몰락은 집권 여당으로서 시작된 거예요. 이런 분석 아무도 안 해주죠. 친문 정치인들이 가장 박수를 받았을 때는 박근혜 정부였어요. 박근혜 정부 때 야당일 때 잘 싸우는 게 친문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친문은 박근혜 정부 때 정말로 우리가 속 시원하게 할 정도로 박근혜 탄핵하는 과정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야성을 찾아갖고 엄청나게 박근혜 탄핵까지 몰아붙였던 친문 정치인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모두가 친문에게 박수를 보냈고 저 사람들을 응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야당일 때 잘 싸우던 바로 그 친문 정치인들이 2017년 대선을 잡고 나서 한마디로 국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일 때 몸을 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 분석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열차게 친문이라는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의 개혁적이고 운동권의 정치인들이 적폐와 싸우고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그 정신으로 야당다운 야성을 싸우면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정권을 잡은 다음에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려갖고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 말 맞죠? 내가 알던 친문의 운동권? 저 사람들이 과연 내가 알던 의원들이 맞나? 2017년 정권을 잡고 나서 이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저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개혁으로 맞서면서 정면 돌파를 해갖고 역사가 심판을 해줄 것이라고 하면서 강한 집권 야당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3년 전에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3년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민주당은 집권 야당이라는 생각으로 싸워야 된다. 근데 어느 순간 집권 여당의 기득권 정치인들이 돼버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야성이 사라졌냐? 우리가 정권을 쫙 잡고 나서 운동권들이 교육부 장관 유은혜,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 모든 장관, 차관, 기관장을 우리가 다 잡습니다. 다 잡아요.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득권이 된 거죠. 자리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말 조심하고, 국회의원 더 하려고 개혁적인 입법 발의하지 않고, 그러다가 갑자기 윤석열의 쿠데타가 발생하죠. 검찰 쿠데타가 발생할 때 당연히 제압할 수 있었죠. 180석을 갖고 있었는데. 안 그래요? 180석은요. 대통령도 탄압할 수 있고 맘만 먹으면 모든 법안을 다 바꿀 수 있는데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친문이라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뒤로 빠집니다. 그때 나선 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예요. 사실 검찰의 쿠데타는 민주당이 얼마든지 제압을 할 수 있었어요. 정치인들이. 근데 정치인들이 한 발을 뺍니다. 시민들이 나선 거예요. 시민들이 나서서 그나마 공수처 법안이나 검찰개혁 법안을 어느 정도 통과를 시켰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하면 지금의 여러분들 180석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윤석열은 시행령으로도 검찰을 장악을 하는데 180석 갖고 법안들 통과시켜갖고 딱딱딱딱 하면 되는데 검찰이 반기를 드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했냐? 조국 뭐 있겠지라고 하면서 한 발짝 뒤에 씁니다.
과거에 운동권 같이 피를 흘렸던, 같이 최루탄을 맞던 동지들이, 그런 동지에는 어디 가고 자기가 검찰에 칼을 맞을까봐, 나한테 이 불똥이 튈까봐 전부 숨죽입니다. 그러면서 조국을 희생양으로 갖다 바칩니다. 그렇죠? 조국을 희생양으로 갖다 바쳐요. 자기한테도 조국의 불똥이 튈까봐. 그때부터 이제 조국의 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든지 민주당의 엄청난 막강한 입법부의 권력으로 윤석열의 쿠데타는 제압할 수 있었어요. 제압하지 않죠. 자기한테도 검찰의 칼이 들어올까봐. 그러면서 조국은 더 이상 민주 진영에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게 민주당이에요. 그게 바로 민주당이고 지금의 친문 정치인들입니다.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같이 민주당 그리고 다 정권을 창출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멀리하면서 자기네 밥그릇 지키게 혈안돼 있던 게 지금의 친문 정치인들이에요.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이 몰락을 하고 타락을 했느냐? 권력에 심취해서 과거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제가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 2016년 선거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2020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 선거 앞두고 납작 엎드리래요. 마치 유행어같이 민주당 의원들이 입에서 선거 앞두고는 무조건 납작 엎드리래요. 마치 유행어같이. 그 말을, 그거를 실행을 안 하면 무조건 날아가는 분위기. 역풍 타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왜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요? 18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오히려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험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역경을 헤쳐나가야 되는 정당이었어요. 친문은요, 역사적으로 재평가를 해도 패족이 될 겁니다. 왜 패족이 되냐?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도 짊어지고 권력과,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180석을 가진 적은요, 국힘당도 없어요. 단독으로 180석을 가진 헌정사에서 이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민주당은 없었어요. 한마디로 황금 같은 시간을 다 허소비한 거예요. 그 역풍이 결국은 당원들에게 컷오프로 당하는 일이 됐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냐면, 저는 친문이 민주당의 대들보, 친노 친문이 민주당의 대들보고 민주당에서 개혁의 전사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국군이 왔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였냐면요, 국힘당이 상임위 18석을 민주당에 다 양보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국힘당이 민주당에게 상임위 18개 니들 다 가져라고 하면서 줬을 때, 그때는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교육개혁 다 할 수 있었어요. 언제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입법부가, 여야가 나눠서 먹는 이런 입법을 하는 자리에 모든 자리를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이런 기회가 역사적으로 있었을까? 저는 그때 가슴이 뛰었어요. 야, 저런 미친놈들 포기했구나. 국힘당 이제 완전 포기했구나. 민주당에게 18개라는 상임위를 모조리 다 주는구나. 뭔가 되겠다. 바뀌겠다. 그때 뭐 했는 줄 아세요, 민주당? 빨리 상임위 돌려주자. 법사위 돌려주자. 여러분들이 제 지난 영상을 보면요, 법사위 내주는 순간 민주당 죽는다고 제가 몇 번을 공격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데모까지 했어요. 기억나시죠? 법사위 넘겨주면 죽는다. 법사위를 넘겨주는 순간 민주당은 180석의 종이 호랑이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당이 된다라고 하면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진짜 목 놓아서 법사위 넘겨주면 정말 이거는 안 된다 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전반기 국회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중앙일보에서 어떤 기사가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그때 싸웠는지 여러분들 지금 보면 나같이 윤호중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윤호중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분위기가 우리가 모든 책임을 덤탱이 쓴다는 분위기였어요. 덤탱이 써야지. 덤탱이 쓰는 게 무서운 거냐, 개혁을 주저한 거냐. 여러분들 보세요. 2021년 7월 중앙일보 기사예요. 2021년 7월 중앙일보 기사. 법사위 안돼. 개총수 지령 뒤. 난 반대했다. 여 인증 릴레이. 보이십니까? 제가 진짜 민주당을 뒤집어 놨었어요. 국회 법사위 내년에 맡기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쳐갖고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었어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때 내 사진까지 올라가고 법사위 넘겨준 송영길, 윤호중 대권 포기 선언인가. 제 말이 예언이죠. 그쵸? 이때 여러분들 보세요. 7월 23일 방송 법사위 넘겨준 송영길, 윤호중 대권 포기 선언인가. 응? 이때 제가 보세요.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트 이스마일 라이브 진행자 이종원 씨는 이날 여야가 국회 상임위 재분배를 합의한 것을 비판하며 단체 행동을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나가갖고 엄청나게 난리를 쳤잖아요. 응? 법사위를 왜 제가 저렇게 사수해야 된다 그랬냐면 민주당이 180석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법사위를 뺏기는 순간 그 어떤 법안도 통과가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송영길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였어요.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원내대표는 윤호중이었지만 모든 책임은 당대표인 거예요. 응? 송영길은 개혁하는 척하지만 자기 대권만 노리고 있었던, 자기 정치 행보만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송영길을 사람으로 안 본다 그러면서 지금이야 조국 위하는 척하고 저런 짓거리를 하지만 그때 제가 송영길한테 단독 독대를 하면서 언론개혁 법사위 넘겨주면 안 되고 언론개혁 사법개혁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하죠. 이게 언제냐, 돈 타는 사람 싸우기 직전이었습니다. 7월이에요. 이때 갑자기 제가 정천수랑 방송을 한번 하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공격이 들어와요. 와, 이종원의 영향력을 죽여야 되겠다. 그쵸? 제가 돈탐서 정천수 한번 말 들어줬다는 이유로 이때다 싶어갖고 이종원의 영향력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디선가 갑자기 막대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송영길과 손혜원은 절친이죠. 지금 저를 공격했던 하바리들 배후에는 손혜원이 있었어요. 지금 저렇게 민주당을 개혁하라고 목 놓아서 외쳤던 개혁본 회원들과 제가 말 한마디면 민주당이 진짜 그 당시에 벌벌 떨었었거든요. 누가 봐도 저는 개혁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저 때 법사위 넘겨주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의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이미 국힘당과 송영길과 윤호중이와 송영길이가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저 때 벌써 행안위는 너네 주고 법사위 너네 주고 나눠먹게 하고 있던 시기예요. 나눠먹게 하고 있던 시기예요. 미친놈들 아니야 그랬어 내가. 2년 동안 180석에 18개의 상임위를 가지고도 언론개혁 하나 성공시키지 못하고 왜? 밀어붙였다가 역풍 맞는다. 내가 그때 대한민국이 또 이렇게 구군이 가는구나.
어떻게 국민들이 서초동에서 촛불 들고 조국소를 외치고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어떻게 일궈낸 21대 총선의 대승이었는데 하늘이 도왔듯이 18개의 상임위를 가졌는데 언론개혁 하나 못하고 검찰개혁도 마무리 못하고 진짜 눈물이 났었어. 그때 또 구군이 지나가는구나. 또 구군이 지나가는구나. 제가 오죽하면 야 이렇게 가다가는 민주당은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어떤 무기를 줍니다. 그 무기를 잘 쓰는 사람은 쟤는 뭐든지 시키면 잘해 이렇게 하면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게 잘할 것 같아 갖고 어떤 무기를 쥐어줬는데 무기를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야 쟤는 안 돼 글렀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오죽하면 법사위가 딱 날아가는 순간 민주당은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힘을 줬을 때 쓸지 모르는 정당은 반드시 사람들은 그 사람 정당에게 다시는 힘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치 슬프게도 여러분들 이상하죠? 법사위를 넘겨줬다고 대권 포기 선언인가라고 왜 얘기를 했겠어요? 응? 그냥 법사위 넘겨줘서 개혁을 포기했다라가 아니라 저는 대권 포기를 선언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대통령도 주고 저 사람들에게 국회의원이라는 몰빵을 줘봤는데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면 누가 저분들에게 권력을 주겠어요? 그렇죠? 누가 저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겠냐고.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가 180석 얻었을 때 여러분들은 저는 그때 눈물을 흘렸어요. 막 와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어요. 민주당이 여태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큰 승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역풍을 맞아갖고 153석이라는 그 당시에 열린 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153석이 최고였어요. 더 이상 150석을 과반을 넘는 일은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야. 지역구에서 163석을 이겼어요. 지역구에서 163석을 이겼어. 거기에다가 지역구 163석에다가 더불어 시민당이 17석을 이겼어요. 179석이었어요. 그러다가 호남의 무소속까지 합치면 180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친문이 사실상 주류였잖아요. 2020년 총선 지금 여러분들 4년이 벌써 지났죠. 2020년 대부분이 친문이 당선됐죠. 그러고 나서 세월이 2년 동안 상임위 18개를 갖고 있었죠. 그 어떤 개혁도 못했어요. 그 어떤 개혁도 못했으니까 결국은 친문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심판받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라 그래서 당신들을 지금 컷오프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대표가 와도 친문 정치인들은 더 이상 배지를 달 자격이 없다라는 걸 국민들이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당신들은 180석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역풍 타려고 몸살이다가 결국 권력에 집권 여당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몸살이게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내 지역구 관리나 하자라는 그런 정말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당원들에게 심판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저기서 이재명이 사천이니 이재명이 공천이니 뭐 컷오프니 이렇게 얘기할 때 이번에는 친문이 아닌 내가 공천을 했어도 여러분들 내가 공천을 했어도 친문은 날아갔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고 정상적인 정치인이 들어와 갖고 공천을 하면 당신들 180석 줬을 때 뭐 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당당하게 나 검찰개혁 목숨 바쳐 했어. 나 사법개혁 목숨 바쳐서 했어. 당대표가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원내대표가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핑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면 민주당의 친문론들이 몰락하는 스스로들이 자초한 거예요. 그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납작 엎드려라. 그 납작 엎드려라는 컴플렉스와 역풍. 지금의 조국의 강을 만든 것도 친문들입니다. 잠깐 이렇게 지금의 조국의 강을 만든 것도 친문 정치인들이고, 조국이 민주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신당을 차려갖고 윤석열에게 칼을 가는 것도 그 수박 새끼들 때문에 조국이라는 책임론을 가지고 조국이 민주당에 못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국이 윤석열에게 죽을 죄를 졌습니까? 한동훈에게 죽을 죄를 졌습니까? 조국이 파렴치한 짓을 했습니까? 그놈의 표창장, 응?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으로 검찰에 기소를 하고 결국은 검찰에서 정경심 교수와 그의 가족들을 멸문주화시키고, 누가 봐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같이 싸워줘야죠. 내 동지가 피 흘리는데 나한테 불똥이 튈까봐 조국을 멀리하는 게 의리 없는 정치는 도태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과거에 친노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리는 있었습니다. 그 의리 있던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아보면서 기득권이 되고, 그 기득권이 되면서 자리에 안주하려 그러고, 그러면서 납작 엎드려라 역풍 타령이나 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2024년 총선을 앞둔 이 시기에 왜 나를 공천을 안 주냐라는 그런 뻔뻔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 그러면 스스로들이 이번 총선에 못 나와야죠. 불출마를 선언하는 친문 정치인들이 50명은 됐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양심보다는 배지가 중요했던 것이죠. 지지자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놓고, 친문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친명이 됐는데도 지금 과거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게 분노보다는 슬퍼요. 어쩌다가 내가 지지했던 정치인들이 저렇게 됐을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렇게 야성이 살아있고 저렇게 개혁적이라고 생각했던 저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저렇게 자리에 안주하고 어쩌다가 저렇게 망가졌을까. 야당일 때는 잘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저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전 누가 봐도 친노 친문밖에 모르던 사람들이고요. 결국은 자기네 잘못을 뭘로 돌렸냐. 제가 가장 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본인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본인들의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당원과 지지자들은 개혁을 요구했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하라고 그렇게 열심히 목 터져라 외치고 사비를 써가면서 전국을 누벼가면서 민주당을 응원했건만, 결국은 저런 윤석열에게 쿠데타 정부에게 결국은 권력을 뺏기고, 지지자들은 마음은 산산조각 나고 갈기갈기 찢어지게 만들고, 본인들은 뻔뻔하게 또 배지 달겠다고 공천 신청하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를 할 수밖에 없어. 얼마나 분노가 납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정말 전 이런 상황이 되게 슬펐어요. 정권도 재창출하고, 정권 재창출을 못한 게 역풍 타령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수없이 경고했어요. 개혁해야 살 수 있다. 개혁해야 정권 재창출 가능하다. 개혁이 민생이다. 민생 챙긴다 그러면서 전투력을 상실해버리고 야성을 잃어버린 운동권은요, 그냥 기득권으로 전락한다는 거를 제 눈으로 본 거예요. 야당일 때 그렇게 좋은 의원님들이 집권 여당을 했더니 어느 순간 그래서 수박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고요. 그쵸?
우리가 2016년 때 친문 의원들, 친노 의원들 얼마나 응원했습니까? 그들이 어느 날 권력을 잡더니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고 역풍 타령하고 납작 엎드려라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정답인 양, 자기네들이 하는 정치가 올바른 양 시민들에게 세뇌시키고 진작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집권 여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을 잡았을 때 야성을 더 키워서 개혁하라고 외쳤고 끊임없이 응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뒷전이었고 당 지지율과 선거에만 몰두하다가 결국은 준엄한 심판을 받은 거죠. 진짜로. 제가 그러면서 저런 임종석의 추한 모습, 친문 의원들의 자기 계파 타령하면서 집단 행동하니 뭐니, 지금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항의할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컷오프 당했을 때 아무도 분노하지 않고 당사로 뛰어가지 않는가? 그걸 알아야죠. 왜 이재명 탓을 합니까? 당원들 탓을 하세요. 당신이 컷오프를 당해도 왜 아무도 그 컷오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저희 지지자들이 얼마나 싸워달라고 진짜 애원했습니까? 얼마나 개혁해달라고 민주당 앞에서 얼마나 저희가 시위를 하고 얼마나 의원님들에게 사정을 했습니까? 정말 화도 내보고 하다가 안 돼갖고 얼마나 밤을 새가면서 사정을 했어요. 개혁해달라고. 개혁을 못하니까 역풍을 검찰에게 맞은 거예요. 어? 지지자들에게 혼나는 건 두렵지 않는 민주당, 그러다가 검찰한테 쿠데타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만감이 교차했어요. 응원했던 정치인들의 몰락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분들이 퇴장도 아름답지 못한 거,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하고 남북관계를 잘했어도 정권을 뺏긴 정부는 실패한 정부예요. 제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도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윤석열에게 뺏긴 거는 실패한 정부예요. 그 책임은 그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분은 성군이었어요. 그러나 실패는 실패죠.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하고 혼자 잘하려고 해도 그와 함께 정치를 했던 세력들이 실수를 하고 결국은 윤석열에게 정권을 뺏긴 자체가 실패한 정부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라도 이제는 정치에 5만 가지 정이 떨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5만 가지 정이 떨어졌다는 게 한때 존경하고 응원했던 사람들을 욕하는 것도 싫고 그 사람들의 추락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마음이 아팠고 더욱더 요즘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의 추한 퇴장을 보는 게 스스로들이 이제 끝났다고 인정해야죠. 이제 친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시대 정신에 맞는 이재명 당대표를 인정을 하고 인적 쇄신이라는 칼을 빼든 이재명 당대표의 공천에 수긍을 하고 그가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지켜보고 이재명이 틀렸다 그러면 또다시 그들은 부활을 할 수 있겠죠. 다짜고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뻔뻔함을 보이면서 배지 한번 달라고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 자체가 지지자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왜 본인들이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저는 그게 가장 더 안쓰러워요. 그렇죠? 정권 뺏긴 걸 이재명 책임으로 돌리는 자들이 가장 뻔뻔한 인간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 도전을 해서 이재명이 졌지 내가 졌냐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인간들이 가장 책임감 없는 인간들이에요. 지금 공천은 이재명의 사천이니 이재명의 친명 공천이니 그게 아닙니다. 민주당의 지금 90%가 친문이에요. 그렇죠? 2020년에 친명이 어디 있었어요? 2020년에 친명이 어디 있었습니까? 2020년에 총선일 때 친문 의원들이 다 당선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갈이도 친문이 되는 거예요. 응? 자기네들이 실패한 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 시대 정신에 맞게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예요. 그러면 이재명과 그에 함께하는 정치 세력들에게 한번 맡겨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분명 실패한 것을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실패한 정치 세력이에요.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인이 등장을 했으면 그와 함께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는 것도 그게 아름다운 태장이죠. 이재명과 함께하는 정치인들이 실패를 하면 또다시 그 사람들에게 또 기회가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옳고 우리가 하는 게 더 맞다. 이재명의 책임이다. 비겁하죠. 응?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을 권력을 휘두를 때만 자기네들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오만이죠. 왜 시대의 정신에 맞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나타난 데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친명이라고 가두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영입 인사들은 모두 친명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영입을 하는데 친낙을 하니? 응? 친낙을 영입을 하겠니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이재명의 시대는 이재명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정치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맞는 사람들이 정치를 했듯이 이제는 이재명이라는 시대가 왔으면 이재명과 같이 그 뜻을 맡고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맡겨봐야죠. 그러다가 이재명이 실패하면 이재명도 끝나는 거고 그럼 또 다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것이고 예전에는 동교동계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한 축을 시대를 지배를 했었다고 민주 진영의 한 축을 맞섰던 적이 있었죠.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친노 DJ계가 물러나면 새로운 신진 세력 친노가 등장을 했던 것이고 그 친노가 다시 국정으로 올라가고 평가를 받았던 것이고 친노의 시대가 가니까 다시 친문의 시대가 온 것이고 지금은 친문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정치를 은퇴했잖아요. 그러면 친문 정치인들도 은퇴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이 이제는 다시는 대통령까지 하셨으니까 은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친문 정치인들이 자기가 계속 정치를 하고 싶으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인 이재명과 함께 하든가 이재명과 함께 할 마음이 없으면 은퇴를 해야죠. 안 그래요? 여태까지 다 그랬잖아요. 왜 이재명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재명만 안 되는 거냐고요? 이재명이 만만해서? 왜 여태까지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나서 친노가 퇴장을 해주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정권 끝나고 동교동계가 퇴장을 해주고 친노가 등장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서 친노가 퇴장을 해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 이제는 친문이 퇴장할 단계죠. 왜 친문이 왜 퇴장을 안 합니까? 친문 정치인들 중에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청래도 친문이었어요. 진성준도 친문이었어요. 다 친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시대 정신에 맞게 이재명을 인정을 하고 지금 이재명과 같이 정치하는 친문 정치인들 많습니다. 모든 친문이 욕먹을 사람 아니에요. 그쵸? 모든 친문들이 욕먹을 사람들 아니에요. 이미 지지자들은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따랐고 그를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끊임없이 응원하면서 그와 함께 정치를 했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재명이 들어온 거예요. 지지자들은 벌써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미래의 권력 앞에 응원을 하고 집결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만 이재명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태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도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재명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박수 받는 거죠. 어? 김병기 같은 사람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였어요. 지금 이재명의 호위무사 하잖아요. 왜? 자연스럽게 친문 정치, 이제는 이재명의 시대가 왔다는 걸 인정을 한 거야. 이재명을 깔보고 무시하고 근본 없고 변방의 장수라고 하면서 늘 주류에서 정치하던 새끼들이 이재명을 깔봤기 때문에 아직도 시대가 이재명이라는 시대를 인정할 수 없고 아직도 친노친문의 시대라고 착각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재명을 퇴장시키고 싶고, 그래서 그들은 이재명만 없으면 우리가 다시 주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민주당을 접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에 팔아먹은 새끼들이죠. 제 말 맞잖아요. 어? 그 모든 책임이 지지자들은 다 지켜보고 있는데,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미 이재명을 응원하고 있는데 당원과 지지자들을 개무시하고 이재명만 없으면 자기네 시대가 올 거라는 착각에 빠진 인간들이었죠. 여의도에 갇혀갖고 이미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아쉽지만 보내드렸고, 이제는 이재명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지자들은 다 이동을 했는데 친문이라는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이 대통령 후보를 만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친문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이낙연에서부터 시작했고, 그 이낙연과 줄줄이 친문 정치인들이 반명이 되면서 비주류가 되면서 사사건건 이재명 당대표에게 태클을 걸고, 사법 리스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대정동 사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낙연이 만든 거예요. 제가 왜 친문 정치인들 정계에서 은퇴하라, 예전에 친문 좋아했던 개총수 요즘 뭐 변절했냐가 아니에요. 친문 정치인들은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본인들이 지금은 퇴장할 시점이는 거죠. 친문 정치인들 중에서 퇴장하기 싫으면 이재명의 시대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생각을 하고, 왜 초선실에서 만만하게 보이든, 왜 너희들보다 국회의원 재선 3선 안에서 만만하게 보이든, 응? 너희들 같이 부잣집에 태어나갖고 기득권 누리지 못하고 살고 가난한 소년공으로 태어나서 근본도 없다고 그래서 무시하는 거니? 니들은 개파에 기어 들어가갖고 니들은 정치를 시작했던 놈들이지만 적어도 이재명은 개파를 만든 사람이야.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니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팔아먹고 정치를 생명을 이어갔고,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갖고 정치 생명을 이어갔고, 너희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팔아갖고 정치 생명을 이어갔지만 이재명은 본인이 개파를 만든 단 유일한 사람이야. 이재명이 국회에 배지도 달기 전에 개파가 생긴 사람은 처음인 거예요. 안 그래요? 쪽팔린 줄 알아야지. 4선 달고 5선 달면 뭐 하냐고. 김대중 파리, 노무현 대통령 파리, 김대중 대통령 파리,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파리 하면서 그 밑에서 배지나 한 번 더 달라고 노력했던 자들이, 응? 이제는 변방의 장수 이재명을 인정 못한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본인이 개파를 만든 게 아니라 개파가 만들어져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친명이라는 조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오늘부터 이 사람들은 친명이다가 아니야. 너도 나도 이재명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게 개파가 된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슬퍼서 그래요. 슬퍼서. 왜 한 분 한 분 보면 좋은 분들이었고
한 분 한 분 야당 시절에 그분들의 운동권 때 얼마나 목숨 걸고 투쟁하고 야성이 강했던 사람들이 배지 앞에서 이런 추한 퇴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알던 임종석이 맞나? 내가 알던 민주당의 친문 정치인들이 맞나? 우리는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민주당은 주구장창 싸워야지, 대한민국은 아직도 우리는 권력을 잡아봐야 5년짜리밖에 안 되는 그런 행정부의 권력밖에 갖고 올 수 없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는 늘 집권을 하던 야당이든 지지자들과 민주시민들은 싸울 준비가 됐는데, 이들은 어느샌가 권력을 잡으면 자기네들이 세상에 왔다고 착각을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대한민국의 주류를 바꾸는 게 제어의 소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이재명 당대표가 다음에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들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진보가 권력을 잡으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내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류가 바뀌는 겁니다. 조금씩. 그 주류의 금이 가고, 그 금을 누구누구 우리가 정권을 한번 잡을 때마다 주류의 금이 가고, 그 금이 언젠가는 깨져갖고 뚝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진보가 경제도 잘하고 진보가 안보도 잘하고 대한민국에서 정치는 진보가 잘하고 대한민국 보수는 가면을 뜯은 친일 매국노라는 이 진리가 세상에 밝혀진다는 거죠. 하나씩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두드려서 대한민국의 주류의 교체를 해야 되고, 돈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저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에게 그 권력을 이 민주시민들에게 이양시키고,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 보다 더 공평한 사회, 상식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니까 조중동은 5년짜리 권력 내주고 콧방귀도 끼지 않고 5년 내내 민주정권 때리는 거예요. 한두 번 나갑니까? 그 일조를 게 이 야성을 잃어버리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민주당 개혁, 민주당 야성이 사라진 정치인들은 더 이상 정치할 필요가 없다. 지금의 친문 공천에 학살당하는 게 아니라, 친문은 야성이 사라지고 전투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원과 지지자들에게서 사실상 레드카드를 받은 것이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민주당에 배지를 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렇잖아요. 야성도 없고 싸울 만한 의지도 없고, 그렇다고 개혁 의지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네끼리 패거리 정치하면서 몰려다니면서 자기네들이 마치 대한민국에 우리 아니면 국힘당이 둘 중에 하나가 정치를 권력을 잡는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 우리 아니면 국힘당이 권력을 잡는 거다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 절대 권력은 뺏기면 안 된다고 해야죠. 저들에게 절대 권력을 뺏기지 않을 비장한 각오로 5년 동안 집권을 하고 4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해야죠. 4년 동안 안주하고 배지 한 번 더 달라다가 지금의 지지자들에게 심판받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겠죠. 그렇죠? 여의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개혁적인 민주진영의 당원들이 목소리를 일부 개딸로 폄훼하면서 조중동이나 매일 보다 보니까, 여의도에서 자기네끼리 개파놀이나 하다 보니까 당원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다가 막상 선거철이 되니까 이번 공천의 평가를 보면서 그냥 날아가면서 악소리도 못하고 날아가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이런 얘기는 뭐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좀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180석 가지고 진실을 밝히기를,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혔습니까? 뭘 했습니까? 나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180석 갖고 왜 세월호 참사의 진실, 특검 이런 걸 왜 못했습니까? 결국은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서 민주당이 정치를 한 거밖에 더 됩니까? 세월호 참사 얘기를 내가 왜 하냐? 박근혜 정부의 몰락은 세월호 참사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국정농단과 함께. 그렇죠?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는 몰락을 했어요.
그때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유가족들과 야당일 때는 엄청 잘 싸우잖아. 제 말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죠. 야당일 때는 물대포 맞아가는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 나와서 싸우던 인간들이 정작 자기네들의 권력을 잡아놓고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했냐고요.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제가 그때 42살이었어요. 제가 52살이 됐습니다. 맘만 먹으면 특검 통과시킬 수 있었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진실 밝혀낼 수 있었죠.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는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고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아요. 뭐 했냐고요. 민주당은요, 권력을 잡았을 때 더 야성을 찾고 앞으로 나아가는 정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잡았을 때 자기네끼리 헤쳐먹고 그거는 국민의 힘이나 가능한 일입니다. 민주당의 가장 친문과 민주당의 친문 의원들이 가장 패착이 뭐냐? 국힘당이 정권 잡았을 때 그런 안일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네들도 권력을 잡으면 저렇게 해도 된다는 착각을 했던 거예요. 진보는 내일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구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게 진보입니다. 오늘의 개혁을 내일로 미루는 순간 그 사람은 수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친문의 좌절이에요. 친문의 몰락이에요. 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권력을 더 잡았을 때 야성을 찾을 생각을 해야 되지, 우리가 권력 잡았으니까 몸살이자. 그게 친문 퇴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제가 거의 한 10여 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를 3번 정도 겪어보면서 내가 좋아했던 의원들이 저렇게 아름답지 못한 퇴장,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언들, 너희들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컷오프 당한 게 아니라 친문 정치인들은 당원들에게 심판받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하나 기대하는 게 있었죠. 29일 뭐가 있었죠? 김건희 쌍특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있었죠. 오늘 민주당이 신의 한 수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신의 한 수를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29일 쌍특검을 연기해 버렸어요. 근데 왜 이 연기가 신의 한 수냐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국힘당이 이거를 안 받을 수 없는 연기를 해버렸어요. 어떤 내용이 있나? 아직도 못 들으셨다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29일 날 원래는 김건희 특검법이랑 선거구획 확정을 하기로 했어요. 오늘. 그렇죠? 오늘 원래 29일이 이제 12시 넘어서 29일이잖아요. 원래 선거구획 확정, 아직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총선이 40여일 앞두고 있는데 선거구획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29일이 오늘이죠. 오늘 선거구획 확정과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처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민주당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 보면 김건희 특검법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100% 까이죠. 그것도 박빙으로 까이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갖고 까일 가망성이 되게 많죠. 여러분들이 봐도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오히려 나와갖고 까일 가망성이 많죠. 오늘을 대비해서 저쪽은 현역 불패 김건희 방탄 공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영남의 공천은 아직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잖아. 핵심적인데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 수도권도 그렇고. 자네들은 공천의 속도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핵심은 다 빼놨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일 오늘 날짜 밝혀도 오늘 만약에 특검을 올리면 망신당할 수가 있잖아. 근데 사실상 2월 달에 오늘이 마지막 임시국회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3월이 딱 되는 순간 3월 한 10일 정도면 공천이 전부 양당이 마무리가 되고 임시국회를 사실상 열기가 힘들죠. 사실상 임시국회 열기 힘들잖아. 선거철인데 저쪽에서 응해주지 않을 거냐. 근데 민주당이 총선을 그러니까 오늘 연기 이유를 어떻게 했냐면 선거구역 확정을 민주당이 새로운 제시안을 냈어요. 부산에 선거구역을 나눠주고 부산의 선거구를 하나 줄이자. 국힘당이 안 받죠. 그러니까 국힘당과 민주당이 선거구역 확정을 민주당의 요구를 국민당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선거구역 확정이 파토가 나갖고 아직도 선거구역을 정하지 못했어요. 응?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오늘 선거구역 확정을 합의를 해줘 버리면 저 인간들이 임시국회를 안 열 거 아닙니까? 선거구역 확정을 합의를 안 해주고 김건희 특검과 묶어서 선거구역 확정을 한다 그러면 임시국회를 열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잖아. 선거구역을 확정을 안 하고 선거를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얘네들한테 본회의에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2월 본회의에서 쌍특검 국힘당은 재표결이랑 선거구역 확정을 하자 그랬는데 민주당이 의원총회가 시작 바로 직전에 연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이 3월달 안에 선거 치르려고 그러면 쟤네들이 부딪혀갖고 선거구역 확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 쌍특검법을 올려버려갖고 국힘당 공천이 끝난 다음에 하면 최대한 늦게 해갖고 부결돼도 민주당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선거구역 확정을 놓고 대치를 했냐? 윤한홍이냐? 얘 누구죠? 내가 워낙 관심이 없었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구예요? 이 새끼 이름 뭐지?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한석을 양보해서 민주당이 전북 한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그러니까 국힘당이 비례대표 한석을 민주당에 양보를 해주고 전북에서 민주당 지역구가 하나 줄었거든요. 그거를 채워주겠다. 그래서 합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 외에 부산 추가 조정을 요구를 한 겁니다. 부산에서 추가 조정을 해달라. 윤재옥 원내대표가 부산 추가 조정은 합구된 남구를 지금 부산에 합구가 된 남구를 둘로 나누고 북강서을을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하자라고 민주당이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주당은 현재 박재호 의원과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가 합쳐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쪼개자는 거예요. 민주당은 쪼개자.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부산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선관위 그 원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하고 나가버립니다. 선거구 확정 관련해 더 이상 협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나가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뭘 잘하냐? 선거구 확정과 쌍특검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선거구에 확정을 해주면 쌍특검 열자라고 하면 국회 안 열어줄 거 아니에요. 국회 안 열어줄 거 아니야. 근데 선거구에 확정은 해야 되니까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반드시 임시국회를 열게 되는데 임시국회를 열면 여러분들 이 재의결은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힘이 불참하면 통과가 돼요. 대박이죠. 국민의힘이 싫어도 임시회가 열릴 때 김건희 특검 막으려고 다 참여를 해서 반대를 던져야 돼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를 안 하면 민주당이 거기서 제적이 150석이 넘으니까 150에서 반만 80명 이상만 나오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죠. 신의 한 수죠. 그러면 민주당은 최대한 늦게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윤석열, 김건희 방탄 해갖고 이래서 주가조작범 자기 와이프, 자기 처가 살리려고 국회 특검법도 거부했다 그러면서 총선에 유리하게끔 끌고 갈 수가 있겠죠. 이해가 가세요? 제가 쉽게 설명 잘했나? 어렵지 않죠. 민주당은 선거구 부산에 추가로 요구를 하면서 결렬을 시켰고 임시국회 원래는 관행상 3월에 임시국회를 열지 않아요. 원래는 선거가 있는 3월에는 그러니까 4월 달에 총선이 있으면 3월에는 절대 임시국회를 열은 적이 없는데 이제는 선거구역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된단 말이야.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출석의 3분의 2 아닌가요? 출석의 3분의 2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 와야 돼.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잖아. 재의결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재의결할 때는 200명이 아니라 온 사람들 중에 재의결이기 때문에 3분의 2만 되면 된다는 거죠. 출석의 3분의 2? 그 국힘당이 안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국힘당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투표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200명 이상 찬성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지금 통과가 되잖아요. 재의결이니까. 원래는 150 원래 지금 재의결을 할 때는 200석이 필요하잖아요. 출석의 3분의 2. 과반 출석의 3분의 2 찬성. 출석 과반이면 특검법안 처리되는데 3분의 2. 그러니까 국힘당이 안 들어오면 민주당이 통과시켜버릴 수 있다고. 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200석이 필요하잖아. 산술적으로 하면 300명이 있을 때는 3분의 2니까 200석으로 했는데 저것들이 안 들어와 보게 되면 민주당이 3분의 2가 먹어버릴 수 있잖아. 150명의 3분의 2 민주당이 해버릴 수가 있잖아. 제 말 이해가세요? 제적 과반 300에 150이잖아. 그 150에 3분의 2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모가 작아지니까. 근데 그래서 저것들이 안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 말은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이래서 총선 끝나고 김건희 주가 조작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200석을 달라 그럴 수 있다라고. 내 말은 이해가세요? 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불리하지 않아요. 저희가 200석을 이번에 반드시 달성해갖고 민주진영이 총력 단결해서 반드시 김건희 특검 통과시키겠습니다. 왜? 김건희 특검 여론이 높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들 때문에 나까지 헛갈릴 뻔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될 수가 있잖아. 다시, 그렇죠? 다시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국 장관님이 지금 비례정당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비례정당 국힘당의 지지가 40.9, 민주당 25.6, 조국신당 16.2. 조국신당과 민주당을 합치면 42, 국힘당을 압도를 하는데 민주당이 좀 분발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분발을 해야 돼요. 근데 조국 장관님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해갖고 또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조국 장관님이 이번 선거가 끝나고 원내에 조국 신당이 들어가면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갖고 또 공격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왜 합당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냐면 진보적 개혁 입법 같은 거를 할 땐 여러분들 반드시 안건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안을 어떤 걸 통과시켜 줄 때 그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그게 민주당, 국힘당, 그리고 야당
이게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조국 신당이 안건조정위원회 법안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 야당목으로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제3의 야당으로 참여를 한다는 거죠. 민주당 1야당, 국힘당 집권당, 그 다음에 제3야당 이렇게 해갖고 옛날에 민영배 의원이 그래서 탈당해갖고 그 당시에 뭐죠? 무슨 법안 통과시켜? 검찰개혁 법안 통과시킬 땐가요?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총선 목표가 10석 확보라고 합니다. 지금 하여튼 더불어민주당 더 분발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인 조국신당도 응원하지만 민주당도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40%, 조국신당 10몇 프로 이렇게 나와갖고 범민주진영 비례후보 다 합치면 국힘당을 압도할 수 있게 47석 중에 적어도 27석은 범민주진영이 가져가고, 아니 30석은 가져가고, 국힘당 17석 위성정당 가져가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언론이 쉬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론이 쉬쉬하고 있어요. 국힘당 지금 김건희 특검법 연기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천이 시작되겠죠. 이제 도끼 들고 서울 올라오고 삽자루 들고 서울 올라오고 난리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국민의힘 공천 텃밭이 어디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영남이요, TK요. 그렇죠. 지금 티켓이란다. 텃밭 손대자마자 이채익 컷오프 바로 탈당 시사. 언론에 잘 안 나와요. 국민의힘 소속 울산 남구갑 지역구 3선 이채익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 추천지로 거론되는데 반발하여 탈당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미뤄뒀던 텃밭 공천이 진행되면서 파열음이 시작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충남 홍성 예산 4선 홍문표 의원을 무소속 불출마설, 부산 사당의 장제원 측근 공천 논란, 경기 용인갑의 용액관 이원모 전 검사를 양지 공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덮기 시작했는데 지금 다시 빠루, 삽자루, 모종삽, 합판, 시멘트, 뭐죠 이게? 기와장, 막 다 벽돌 들고 지금 난리 나고, 아까도 국민의힘에서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이 경북의 사천, 이거 얘기했잖아. 약속 사면 서천호를 공천함으로써 이쪽에는 1등, 2등을 다 컷오프 시키고, 이쪽에서도 지금 트랙터, 지금 좀 있으면 국민의힘 앞에 트랙터 100대가 모일 예정입니다. 트랙터, 지금 농기구, 각종 빠루, 뭐 쇠파이프, 운동권 청산한다들이 쇠파이프 곧 등장합니다. 지금 오늘 국민의힘에서 아주 기분 좋은 공천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지금 수도권상 서울 양천갑에 진짜 꼴배기 싫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조수진입니다.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거의 북한 국회의원인 줄 알았어요. 조수진이 날라갔습니다. 조수진이가 공천에서 날라갔습니다. 드디어. 거의 나 진짜 조수진 싫어하거든. 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조수진입니다. 곧 지역구 받을 조수진입니다. 장관 이지랄 떨다가 그냥 가셨습니다. 북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 양천갑의 조수진 의원을 이긴 애가 누구냐면 이재명 저격수로 유튜브에서 까불던 구자룡이라는 놈이에요. 이놈 인기도 없고 인지도도 없고 이거 바로 날라갑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조수진이 날라갔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이제 국힘당은 텃밭을 건드리자마자 트랙터가 달려오고 탈당을 시사하고,
이채익이 탈당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국힘당과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김건희 특검만 노리겠죠. 그쵸? 그러면 민주당은 다음 주면 영남 공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공천 안 하게 되면 선거 못 치르는데요. 민주당은 최대한 늦춰갖고 선거구획 확정, 마지막 선거구획 확정이 여러분들 3월 22일 날이 아마 데드라인일 거예요. 21일인가? 3월 22일 날 선관위에 이게 기표가 되거든요. 이 지역의 후보는 누구입니다. 1번 민주당 이종원, 2번 뭐 누구 뭐 이렇게 딱 그게 선거 그러니까 투표용지의 기재가 22일인가? 이거예요. 그 전까 21일이죠. 그럼 최소한 21일이나 그 전까지는 홍보물이 나가야 되니까 사전 선거도 있잖아. 사전 선거가 일주일 전인가요? 그래서 아마 3월 10일 안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게 좀 있으면 국힘당 이제 텃밭 건드리자마자 싸움 났거든요. 텃밭 건드리자마자 싸움 나갔고 아마 내일부터 이제 국민의힘 텃밭 이제 작업을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선거구획 확정을 선관위 원한 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가 얼마 전에 저쪽은 지금 공천을 막 해버렸잖아. 민주당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 저쪽은 또 지역구 조정해야 돼요. 땅이숙이랑 지금 전현희 대진표가 어느 정도 짜졌는데 민주당은 전략공천이잖아. 민주당은 전략공천이라서 전현희 의원이 뭐 합쳐지든 어떻든 갈 수 있지만 땅이숙이나 이런 애들 저쪽이랑 선거구 조정을 하면 저쪽도 시끄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땅이숙도 단순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쪽도 막 겹쳐지고 그랬고 아마 중구가 종로로 편성이 돼요. 선관위 안에 제가 봤더니 종로와 중구가 합쳐지고 성동이 갑과 을로 나눠져요. 성동을이 갑과 을로 나눠지고 종로가 중구로 붙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지지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재명 당대표는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이 대놓고 민생 토론한다 그러면서 관건 선거를 하고 있죠. 이건 나중에 총선 끝나면 탄핵감입니다. 이거 더불어민주당에서 분명히 경고를 하고 선관위에 고발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대놓고 돈 뿌리고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탄핵 얘기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관건 선거로 고소 고발을 좀 걸어놓으면 선거 끝나고 바로 날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지지자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레디죠? 여러분들 아마 벌써 준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면 민주당이 공천이 시끄러운 이유는 인적 쇄신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쪽이 공천이 조용한 거는 방탄 공천을 하기 때문이에요. 현역 불패 불만이 없다. 당연히 민주당은 대대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들다는 인적 쇄신을 하는 거예요. 인적 쇄신을 하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반발이 있는 거죠. 저쪽은 인적 쇄신이 아니라 김건희 쇄신을 하고 있죠. 김건희를 살려라. 김건희 살리는 공천을 하다 보니까 조용한 거죠. 아니 그래도 나를 막아버리는 무슨 말만 하면 알았어 장관 가. 왜 나를 컷? 알았어 어디 기관장 가. 야, 떡 하나 입에 물려주면 그냥 이런 공천을 하니까 입틀막 공천 거기에 김건희 특검 공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농협 계좌번호가 바뀌었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앞으로 우리 당분간 저희가 소송사기 조사받고 전부
죗값을 물을 때까지는 당분간은 농협 저희 시사타파 언론사 응원 저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쵸. 점 호남 홀대로는 조금 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도 1877, 1876 가입을 안 하셨다고요? 30초면 가입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유일한 민주 언론 시사타파 뉴스 지금 가입하세요. 아, 좀 가입 좀 해줘. 아, 2,000명 좀 만들게. 아, 1200명에서 안 늘어나고 있잖아. ARS 1877, 1876.